처음으로 투자를 이제 마음을 먹고 당장 내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저희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한테 혹시 첫 뭐 걸음마로 네. 가장 먼저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은지. 소액 투자를 일단은 해야 되고요. 일단은 소액부터. 네. 만약에 정말 첫 걸음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100만 원 이하부터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판화일지언정 원화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바로 진입하기를 권하지는 않고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가 90% 이상이세요. 그리고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흔히 컬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린이? 예, 컬렉터 어린이. 컬렉션 어린이. 예. 네. 컬린이들에게 컬린이들은 그 나름의 풍겨지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나 화랑 경매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기꾼 혹은 저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걸 꼽아주거든요. 가장 대중적인 걸 꼽아준다는 건 네. 근래 가장 가격이 급등했거나 네. 트렌디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보여드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고 대중들의 수요가 이미 넘쳐난 상품들을 보여드릴 텐데 곧 가격 조정기에 이를 수 있는 품목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바로 진입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패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최대한 100만 원 언더에서 겪어보셨으면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뭐 컬린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는 100만 원 이하의 조금 가벼운 상품으로 접근을 해라.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작품들을 좀 먼저 그러면 접근하면 좀 좋나요? 그 종류는 어떤 구상화다, 추상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내 집에 내가 걸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내 집에 걸겠다. 네. 내 집에 어떤 컬러로 애들 방에 혹은 거실에 안방에 분위기를 위해서 걸겠다라는 목적성이 서 있어야 된다.입니다. 내가 주거하는 환경에 내가 즐길 수 있는 품목으로. 세 번째는 내가 본 거. 예를 들어서 경매회사에 찾아갔어요. 100만 원 언더에 우리 집 안방에다 걸 품목 사이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적정한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네. 그 몇 개가 보이면 다른 경매회사에다 전화를 해보세요. 다른 경매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미술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 경매회사, 이 경매회사 두루두루 요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경매회사에 왔더니 이런 품목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담당자 배정해서 제가 작품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득달같이 응대를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적정한 가격인지 요즘 시장성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들 중개자거든요. 경매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헛된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리고 그 고객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본인 경매회사에 왔을 때도 추후에 커다갈 수 있는 컬렉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까지 받으시면 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짜리 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구차한 일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경험치가 없거나 이상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사시던 분들이 나중에 큰 컬렉터가 되는 거지 애초부터 1억, 2억짜리를 사시던 분들이 몇십억에도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초반부터 비싼 작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가시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소액부터 객관적인 지표로 접근을 시키길 유도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사냐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대부분 저희는 재테크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경제가 뭐 좋을 때는 어떤 상품에 가입해라. 혹은 뭐 환율이 올랐을 때는 어떤 상품에 가입해라. 그리고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뭐 40대는 이 상품, 50대는 이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상품은 보통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시기 혹은 어떤 경제 상황 뭐 이렇게 사면 좋다 이런 게 있나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섞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미술품은 대체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 상승한 이후에 반년 이후에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2008년, 2015년 그리고 작년이 그랬고요. 그 시기적인 특성들을 보면 부동산이 포화이거나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함께 올라가다가 조정기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술품으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즘 같을 때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미술시장도 조정기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작년이 그랬고요. 네. 이미 부동산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법제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면서 네. 부동산 리스크 생긴 것 같아. 네. 주식도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포화 상태인 것 같아. 네. 라고 할 때 미술품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환급성 재화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따라가는 건 6개월에서 한 길게는 1년 정도 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 쫙 올라가고 있으면 네. 1년 후에 미술품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하락기는 똑같습니다. 아, 하락기는 똑같이 하락해요? 네. 그 텀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뒤따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똑같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네. 주식, 부동산, 미술품의 하락기는 시점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무조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때고요. 지금은 네.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9월달에 키아프 프리즈 아트 페어 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알려졌고 해외 미술 시장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고 있다. K아트,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잠재돼 있던 힘이 드디어 해외에서도 알아줬다. 네, 힘을 알아줬어요. 그 자본 시장을 알았던 거지 미술 시장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불려야겠네요. 미술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력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재화들을 우리는 소비하기 바빴지 우리의 재화를 그들이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꺾이고 자본력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 K아트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는 점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식도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시점을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5월 이후에 우리나라 미술 시장 이렇다 할 만한 경매 회사들, 이렇다 할 만한 페어들의 그 경매 결과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컬링이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 말 같은 흔히 말하는 불장을 기대하면서 투자 가치로 미술품을 바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저점을 돌파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거나 내 취향에 걸맞는 품목은 어떤 것일까를 탐구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면 공부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년간의 불장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작가들이 300%, 400% 오른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랬던 게 올해 5월 기점으로 어떤 레코드를 가져가고 있는지 조정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낙폭과 낙폭 시점에 대해서 네, 내가 추후에 미술품을 투자를 한다면 근데 이 사이클은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네. 다시 상승 곡선이 올 거고 지금 조정기라고는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품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될 텐데 네. 공부를 해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세금 부분도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어떤 작품들을 내 자산 중에 얼마나 네. 또 이쪽에 또 투자를 할지 네. 결정을 할 테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취득세 이렇게 내잖아요. 보유세 내고 취득록세 다 내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보유세, 이제 팔 때는 양도세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좀 지금 다 정해져 있죠? 미술품을 살 때는 다 면세입니다. 세금을 안 내요, 살 때는? 네.
취득세, 보유세 다 없고요. 네. 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내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네네. 네. 미술품을 팔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6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차익을 얻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세입니다. 네. 네네. 1억에 사서 2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살 때도 세금이 없고 팔 때도 세금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존 작가의 경우에. 네. 미술사업 부흥을 위해서 네. 국가 사업으로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양해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작가들, 생존 작가에 대해서 딱 그 허들을 걸어놓은 이유는 네. 생존 작가들이 보다 왕성한 미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토대를 깔아주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돌아가신 작고 작가에 대해서는 6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양도세가. 네. 내가 3천만 원에 사가지고 5,900만 원에 팔았다. 네. 세금이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6,100만 원에 팔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되나요? 아니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되나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시킬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에 거래된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의 2.2%가 부여가 됩니다.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네. 2.2%. 네.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 팔렸다. 네. 9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좀 어려운데 어찌됐건 200만 원 언더의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1억이 넘어갔다. 2억에 팔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2억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계단식 적용이거든요. 1억까지는 2.2%, 네. 그 이상 1억분에 대해서는 4.4%가 부여가 됩니다. 네. 660만 원, 그러니까 1억분에 대해서 2.2%였으니까 220만 원이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440만 원이니까 플러스하면 660만 원의 세금이 발생되는 거죠. 공매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키아프와 프리즈가 이제 열렸잖아요. 국내에서. 프리즈라고 하는 세계 3대 아트 페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건데 그래서 저도 그때 갔다 왔어요. 취재를 현장에. 그래서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술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 진짜 뭐 발 디딜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 많더라고요. 첫날에 갔는데도 엄청 사람이 많아서 놀랐는데, 그리고 고가의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전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또 상당한 금액을 샀더라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는 걸 보면서 와, 이 미술품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 1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미술품 시장을. 미디어에는 그렇게 많이 공개된 걸로.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점점 커져야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지속할 텐데 어떠세요? 보기에는 이 국내 시장이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라고 보세요? 급격하게 좀 성장할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미술 시장이 작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 동력도 있고 잠재력도 충분히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시장이 작년 재작년과 같은 불같은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단처럼 지금의 조정기를 거치면 언젠가는 곧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은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는 있어요. 성장기와 하락기와 성장기와 하락기가 2008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08년에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모든 경제가 다 가라앉고 있을 때 미술 시장 그야말로 지옥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이전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88년도 올림픽 때 미술 시장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이후에 10년을 거쳐가지고 97년 IMF 직전의 시장이 좋았었고 또 10년이 거친 이후에 2008년도에 이 시장이 또 좋았다가 훅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2015년도 그때 단색화 열풍이 불어서 미술품이라던가 경기 호황기가 다시 이제
좋아지는 때였어요.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가 침체기였다가 2014년, 15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다시 미술품이 좋았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미술품도 다 안 좋아졌다가 하반기에 반등을 하고 미술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주기를 보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3년에서 4년 이후에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걸 생각하고 1년 정도는 소액 투자로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가고 트렌드를 알아가고 해외 시장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경매사님 모시고 경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할 때 좀 주의할 점, 그리고 좋은 작품을 고르는 기준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품에 대한 이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조정기를 조금 가질 수 있는데, 이 조정기가 끝나면 당연히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올 테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미술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음정우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